움직이면 쏜다.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윤서진의 관자놀이에 닿았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서진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72층 JN그룹의 심장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울음, 그리고 가구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윤서진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미동도 없이 죽은 듯이. 그녀의 머리 위로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오갔다. 납치범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술 기동이었고, 손에 들린 소음기 장착 자동소총은 그들이 이 일의 프로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회장의 외아들인 최민준 전무였다. 이미 그는 머리에 자루가 씌워진 채 의자에 결박되어 있었다. 거기 너 이리 와봐. 납치범 중 한 명이 바닥에 엎드린 서진을 발끝으로 툭 쳤다. 다른 비서들이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소리 없이 침묵을 지키는 그녀가 거슬렸던 모양이다. 서진은 아주 천천히 겁에 질린 연약한 여자처럼 상체를 일으켰다. 여전히 그녀의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고개 들어 남자가 총구로 그녀의 턱을 치켜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숙여져 있던 서진의 고개가 번개처럼 솟구쳤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마는 정확하게 남자의 콧뼈를 향해 날아든 한 자루의 망치였다. 으드득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서진의 손이 그의 목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연약한 비서의 손이 아니었다. 사람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파괴하기 위해 훈련된 살인병기였다. 경동맥과 기도. 그녀는 단 0.5초 만에 두 곳을 동시에 압박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동료가 소리 없이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납치범이 경악하며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쓰러진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굴렀다. 동시에 그의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 들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바닥을 미끄러지듯 나아간 그녀의 칼날이 두 번째 남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자 서진은 그의 등 뒤로 돌아 목에 칼을 들이댔다. 총 버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령 같던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자만이 낼 수 있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음성이었다. 살아남은 3명의 납치범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섰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 있던 존재감 없던 여자가 순식간에 2명의 동료를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자세,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그들이 훈련받았던 교범 그 자체,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이 끔찍한 아수라장이 펼쳐지기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윤서진은 그저 보이지 않는 비서일 뿐이었다. 그녀의 자리는 비서실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복사기와 문서 파쇄기 바로 옆이었다. 윤 비서, 이거 복사해줘요. 입사일 연차, 신입에 당연하다는 듯한 지시에도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땅에 떨어진 동전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시선은 늘 바닥을 향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다.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모두가 자리를 비운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서랍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다. 메뉴는 매일 같았다. 간을 거의 하지 않은 닭가슴살과 몇 조각의 채소. 그것은 식사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에 가까웠다. 그룹의 후계자 최민준 전무가 비서실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렸을 때도 그랬다. 그가 고의로 엎지른 물잔 앞에서 서진은 모두의 비난을 받으며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일 똑바로 안 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라는 폭언 속에서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 김태리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윤서진 씨, 당신 이력서 내가 직접 검토했어. 고아원의 지방전문대 중토에.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뽑았을 것 같아
당신처럼 가진 것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부려먹기 편하니까 죽은 듯이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그런데 요즘 당신 눈에 띄게 거슬려. 알겠어? 그것은 경고였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 소음과 무관심의 섬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주 잠시 창밖을 향했다. 72층 아래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아주 희미하게 번뜩였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포식자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파주의 어느 훈련장이었다. 어둠과 비명,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인 인공의 지옥. 윤서진 당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 소속 하사였던 그녀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한 남자의 등을 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산처럼 굳건하고 믿음직한 등. 그녀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았던 팀장 권지훈 중령의 등이었다. 서진아 정신 차려. 여긴 실전이야. 작전 개시 10분 전 헬기 안에서 권 중령이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냉각된 엔진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공포나 긴장 따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다. 권중령과 함께하는 작전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으니까. 이번 작전은 군 내부 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내부 첩자를 생포하는 임무였다. 모든 정보는 완벽했고 계획은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성공 확률 99%, 실패할 리 없는 작전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문제는 그 나머지 1%에서 터져나왔다. 약속된 접선 장소에 나타난 것은 첩자가 아닌 중무장한 괴한들이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숫자였다. 처음부터 파놓은 함정이었다. 정보가 샌 것이다. 팀장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서진이 무정의에 대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통신망이 완벽하게 차단된 것이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707 최전계 요원들이었지만 완벽한 포위망 속에서 20명이 넘는 적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진아 3번 루트로 퇴각해. 여긴 내가 막는다. 권중령이 서진을 폐건물 기둥 뒤로 밀치며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안 됩니다. 같이 퇴각해야 합니다. 명령이다. 이건 팀장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이야. 반드시 살아남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 말을 끝으로 권중령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들의 화망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장렬한 희생이 아니었다. 너무나 허무하고 처절한 죽음이었다. 수십 발의 총알이 그의 몸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서진은 이가 부서져라 악물고 그의 마지막 명령을 따랐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눈물은 살아남은 자의 사치였다. 그녀는 3번 루트 적들의 화력이 가장 약한 곳을 뚫고 지옥 같던 그곳을 빠져나왔다. 살아남은 자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닌 멍해였다. 사건은 작전 중 과실로 인한 지휘관, 사망 및 다수 부상으로 종결되었다. 권지훈 중령은 무리한 작전 강행으로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지휘관으로 둔갑했다. 심지어 그가 내부 첩자와 내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다. 배신자는 꼬리를 감췄고 진실은 권력과 거짓의 진흙탕 속에 수장되었다. 권중령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비가 내리던 그날의 훈련장처럼 그의 마지막 길에도 차가운 비가 내렸다. 군복을 입은 몇몇의 조문객들 사이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서진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영혼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뜨거웠던 피는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 얼음보다 차가운 증오와 강철보다 단단한 복수심이 들어찼다. 그녀는 그날 군복을 벗었다. 윤서진 하사는 죽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냈다. 머리를 기르고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군대에서 익힌 모든 살인 기술과 전술을 오직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을 파멸시키기 위한 무기로 재련했다. 그녀는 정보를 모았다. 권중령의 죽음 뒤에 JN그룹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JN그룹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눈엣가시 같던 권중령을 제거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룹의 총수 최진혁 회장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는 더 이상 총성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아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빌딩 자본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지옥이자 복수의 무대였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으로 기어들어왔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어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을 칼날을 갈고 있었다. 유령 같던 비서 윤서진은 그렇게 탄생했다. 3년 전 그날 밤 죽어간 것은 권중령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인간 윤서진도 죽었다. 그리고 지금 복수라는 이름의 망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시 현재, 납치범들이 들이닥치기 바로 전날 오후였다. JN그룹 72, 층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방금 처리가 된 육중한 문을 뚫고도 최진혁 회장의 노성이 희미하게 새어나올 정도였다. 이게 네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야. 이 멍청한 놈. 1,000억 원 규모의 독일 라이히만 모터스와의 부품 공급 계약서. 초안이 최진혁 회장의 손에서 구겨진 채 아들 최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종잇 조각이 폭설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최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계약서 세부 조항 하나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다 된 밥에 젤을 뿌려 상대 측 법무팀에서 보낸 최종 검토 메일을 닷새 동안 확인도 안 했다고 그 시간에 계집질이나 하고 돌아다녔겠지. 아버지, 그건 비서실에서 제대로 보고를 닥쳐. 내 무능함을 감히 누구 탓으로 돌려 내 놈이 그룹을 물려받을 후계자라는 게 내 일생일대의 수치다. 최진혁 회장은 지병인 신부전증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 내일 오전 9시까지 라이히만 측에서 요구한 독소 조항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파기될 터였다. JN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룹 내 최고라는 법무팀조차 하룻밤 만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은 상황이었다. 최 회장은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김 실장 당장 들어와. 곧이어 비서실장 김태리가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지만 표정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실장. 지금 당장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서류 라이히만 관련 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비서실으로 가져가. 그리고 내일 아침 9시까지 문제의 조항을 찾아내고 해결책까지 만들어 와. 김태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짓이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독일어와 한국어 법률 문서를 그것도 단 12시간 만에 검토하고 해결책까지 내놓으라니. 회장님, 그건 저희 비서실의 업무 영역을,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차라리 법무팀의 TF팀을 시끄러워 무능한 것들한테 맡겨서 뭘 어쩌라고. 이건 내 짓이야. 못하겠으면 당신도 당장 짐 싸서 나가. 최진혁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든 탓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때 그의 눈의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사람이 들어왔다. 김태리를 따라 들어와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윤서진이었다. 최진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진을 까딱 가리켰다. 김 실장 당신 말고 저 여자. 모든 시선이 윤서진에게로 쏠렸다. 김태리와 최민준의 눈에는 경악과 의아함이 최진혁의 눈에는 잔인한 조소가 어렸다.
저 여자한테 시켜. 이름이 뭐였지? 윤? 아무튼 저 비서한테 이 모든 걸 맡겨. 내일 아침까지 못 해내면 저 여자를 잘라. 그리고 당신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김 실장. 그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명백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임무를 던져주고 그 실패를 빌미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내치려는 속셈이었다. 최민준조차 자신의 아버지의 잔인함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김태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녀는 서진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들었지? 윤서진 씨 회장님 지시야. 할 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차피 불가능하니 지금이라도 포기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서진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울면서 애원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저항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윤서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방 안의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기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한 번, 그리고 최진혁 회장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어떤 감정도 동요도 실려 있지 않은 기계와도 같은 대답. 그녀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고요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마치 불가능한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등에 최진혁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최민준의 어이없다는 콧방귀 소리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산더미 같은 서류를 모두 챙겨 들고 회장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연약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날 밤 JN그룹 70이 층에 불은 그녀의 자리에서만 유일하게 꺼지지 않았다. 밤은 깊었고 JN그룹 타워의 70이 층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오직 한 곳 비서실 구석의 작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꺼지지 않은 눈동자처럼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거대한 서류의 산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 앞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독일어 원문 계약서와 한국어 번역본,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들이 산맥처럼 펼쳐져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절망감에 질식해버릴 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투를 시작하는 숙련된 지휘관 같았다. 그녀는 서류를 순서대로 읽지 않았다. 먼저 모든 문서를 바닥에 펼쳐놓고 마치 거대한 작전 지도를 만들듯이 조항별, 날짜별 사안별로 재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것은 비서의 업무 처리 방식이 아니었다. 수많은 적의 정보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약점을 찾아내야 하는 정보 분석가의 방식이었다. 한 손으로는 독일어 원문을 훑어내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노트북으로 독일 상법과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검색했다. 그녀의 두뇌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두 개의 언어와 복잡한 법률 체계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텅 빈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며 빛나는 고성능 렌즈처럼 번뜩였다. 새벽 4시가 지날 무렵 마침내 그녀의 손이 멈췄다. 찾았다. 그것은 계약서 부칙 제11조 3항. 아주 사소해 보이는 환경 부담금 관련 조항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사 이빨이었다. 독일의 특정 환경법과 한국의 수입 부품 관세법이 충돌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JN그룹이 지게 만드는 조항.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조항이 3년 후 발효된다는 단서였다. 3년 후 계약을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되면 라이히만 측은 이 조항을 무기로 JN그룹의 부품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다. 명백한 법률적 시한폭탄이었다. 최정계 법무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완벽하게 위장된 함정이었다.
그녀는 문제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기존 조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국제상거래법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역으로 라이히만 측의 불공정 거래 의도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항 조항을 만들어냈다. 완벽한 방어이자 날카로운 방역이었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한국어와 독일어 두 가지 버전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시계는 아침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9시 정각. 회장실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최진혁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으로 앉아 있었고 김태리 실장과 법무팀장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모두가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윤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밤을 샌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다. 피곤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최진혁 회장의 책상 위로 얇은 보고서 한 부를 올려놓았다. 단 10장 남짓의 분량이었다. 이게 다야. 최진혁이 경멸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가 결국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 장으로 요약된 문제의 핵심. 두 번째 장부터 펼쳐지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논리적인 분석. 그리고 마지막 장에 첨부된 완벽한 독일어로 작성된 대항 조항. 이걸 정말 네가 혼자서 다 했단 말이냐? 최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국내 최고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법무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함정을 고졸 출신 말단 비서가 찾아내고 완벽한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건네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는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회장님, 완벽합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오히려 저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본 법률 보고서 중에 최고입니다. 회장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윤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숙인 고개는 더 이상 비굴한 순종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 위한 의도된 위장이자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이었다. 최진혁 회장은 구겨진 미간을 한 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서진을 쏘아보았다. 경이로움, 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그는 자신의 왕국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면의 첫 번째 균열 사이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서진의 완벽한 보고서는 JN그룹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말단 비서의 하룻밤짜리 기적은 우연히 얻어걸린 행운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경멸 속에 아주 옅은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비서실장 김태리와 최진혁 회장은 그녀의 존재를 이전처럼 완벽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발밑에 기어들어온 이 유령 같은 여자가 사실은 지난 3년간 오직 JN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은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3년 전 권지훈 중령의 초라한 장례식이 끝나던 날 서진은 그의 위파의 앞에서 군번줄을 끊어냈다. 군인 윤서진이 죽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군이 스스로의 치부를 도려내고 선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버렸다. 거대한 권력의 성벽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고 정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의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임무는 윤서진 하사라는 존재를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역 절차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언더그라운드의 해커와 접선했다. 거액의 돈과 자신이 가진 군 내부 정보를 일부 넘기는 대가로 그녀는 국방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자신의 모든 복무 기록 훈련, 성적 작전 투입 이력, 심지어 신체 검사 기록까지 전부 삭제하거나 위조했다. 사진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기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윤서진 하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었다. 두 번째 임무는 새로운 신분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완벽한 위장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고아원 출신 지방 전문대 중토에 내세울 것 없는 스펙을 가진 29살의 여자라는 새로운 삶을 부여했다. 배경이 초라할수록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동정하거나 혹은 무시할 것이었다. 그녀는 서류상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삶의 궤적까지 만들어냈다. 지난 1년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원룸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통장 거래 내역, 교통카드 사용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그녀는 가짜 윤서진의 1년치 삶을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었다.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훈련했다. 707 요원의 흔적을 지우는 훈련. 언제나 주변을 경계하던 반사적인 시선을 감추고 땅바닥만 보도록 연습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동공을 겁에 질린 사슴처럼 떠는 법을 익혔다. 절도 있던 걸음걸이를 자신감 없이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걷는 법으로 바꿨다. 명료하고 단단했던 발음을 어눌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위장했다. 그것은 육체적 훈련보다 훨씬 더 잔인한 정신의 자해의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타겟을 분석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JN그룹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최진혁 회장의 동선 습관 건강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룹의 지배 구조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그녀는 최진혁의 가장 가까운 곳, 그의 눈과 귀가 되는 비서실이야말로 복수의 칼날을 박아 넣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JN그룹 비서실에 채용 공고가 떴을 때 그녀는 지원서를 넣었다. 면접장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가짜 윤서진을 연기했다. 어눌한 말투, 불안한 시선 절박하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태도. 비서실장 김태리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부려먹기 딱 좋은 순종적인 인형. 김태리는 자신이 사냥감을 골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냥개에 불과했다. 그렇게 윤서진은 적의 심장부 왕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초라한 배경과 순종적인 태도는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매일 밤 잠들기 전 권지훈 중령의 사진을 보며 맹세를 되새겼다. 팀장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 제가 그들의 왕국을 바로 이곳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겁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라이히만 보고서 사건 이후 비서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윤서진은 여전히 유령처럼 존재했지만 이제 그 유령을 향한 몇몇의 시선 속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특히 김태리 실장은 틈만 나면 날카로운 눈으로 서진을 관찰했다.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의 작은 흠집을 찾아내려는 듯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을 집요하게 뜯어보았다. 하지만 서진은 다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어눌하고 자신감 없으며 눈에 띄지 않는 비서로 돌아가 있었다. 오후 3시 15분. 평온하던 일상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이변으로 시작되었다. 갑자기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이 끊겼다. 동시에 모든 비서들의 휴대폰 안테나가 사라지며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를 띄웠다.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제 휴대폰도 먹통이에요. 통신 장애인가? 몇몇이 불평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둔탁한 소리가 비상계단 쪽에서 연달아 들려왔다. 쿵, 쿵,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멎음과 동시에 비서실의 육중한 방화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5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고 얼굴은 방탄 헬멧과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손에 들린 소음기 장착 K7 기관 단총은 금속성의 차가운 빛을 발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기적이었다. 2명은 순식간에 비서실 양쪽 입구를 확보했고 나머지 3명은 부채꼴로 펼쳐지며 사무실 중앙으로 진입했다. 모든 것이 단 5초 만에 일어났다. 깍!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 신입 비서가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신호탄이 되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허둥지둥 출입구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차가운 총구뿐이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계적인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그 순간에도 윤서진은 다른 이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완벽하게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한 여자처럼.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뇌는 이미 비상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적은 총 5, 전원 K7 기관 단총 및 권총으로 무장, 방탄복 및 헬멧 착용, 움직임으로 보아 단순 강도가 아닌 군사훈련을 받은 용병 혹은 그에 준하는 집단, 통신망 차단 및 비상계단을 통한 침투,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목표는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납치범들의 군화, 총기의 종류,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빠르게 스캔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사무실 안쪽 소파에 앉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최민준 전무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다. 목표는 최민준. 몸값이 목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민준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뒤늦게 소리쳤다.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리더는 대답 대신 손에 든 총의 개머리판으로 최민준의 명치를 강타했다. 억하는 신음과 함께 최민준이 소파 아래로 쓰러졌다. 시끄럽다. 얌전히 따라오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다. 2명의 용병이 쓰러진 최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고 그의 머리에 검은 자루를 씌웠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을 결박했다.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증인들이었다. 리더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비서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케이블 타이를 한 뭉치 들고 있던 남자가 비서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뒤로 꺾어 결박하려는 것이었다. 결박당하면 끝이다.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 서진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의 근육은 용수철처럼 압축되었고 혈액 속 아드레날린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남자의 군화가 점점 가까워졌다. 투박한 가죽 군화가 그녀의 시야 한 구석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군화가 그녀의 바로 옆에서 멈춰 섰다. 거기 너 이리 와봐. 남자가 서진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다른 비서들이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소리 없이 침묵을 지키는 그녀가 거슬렸던 모양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3년간 억눌러왔던 그녀의 몸에 벤 야수성이 마침내 봉인을 풀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남자의 군화가 윤서진의 어깨를 툭 쳤다. 그것은 벌레를 건드리는 듯한 경멸과 귀찮음이 섞인 몸짓이었다. 거기 너 이리 와봐. 그 순간 3년 동안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족쇄가 끊어졌다. 억지로 눌러왔던 분노 죽은 듯 위장해야 했던 자기 자신, 그리고 권지훈 중령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의 섬광이 되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압축되었던 용수철이 마침내 한계점을 넘어 폭발했다. 서진은 아주 천천히 겁에 질린 여자처럼 상체를 일으켰다. 여전히 그녀의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방심한 채 손에 든 케이블 타일을 만지작거렸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세상의 시간이 멈췄다. 숙여져 있던 서진의 고개가 위를 향해 쏘아 올려졌다. 그것은 애원이나 저항이 아니었다. 발사된 포탄이었다. 쾅 둔탁한 충격음이 비서실 전체에 울렸다. 그녀의 단단한 이마는 정확하게 남자의 코뼈 정중앙을 강타했다. 으드득하는 끔찍한 연골 파괴음. 남자의 복면 위로 시뻘건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터져 나올 수 없었다. 서진의 다음 공격이 이미 그의 목을 향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서류나 넘기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를 파괴하기 위해 수천 수만 번을 단련한 강철 창이었다. 그녀의 손날은 정확하게 남자의 갑상연골, 즉 울대를 후려쳤다. 동시에 반대편 손의 엄지손가락은 경동맥동을 지압하듯 깊숙이 찔러 넣었다. 기도 가격으로 인한 호흡 차단, 경동맥 압박으로 인한 뇌 혈류 차단. 두 개의 치명타가 0.2초의 간격으로 정확하게 명중했다. 컥, 크헉. 거구의 남자는 비명 대신 물에 빠진 사람 같은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다. 그의 눈은 흰자위를 드러낸 채 초점을 잃었고 몸은 축 늘어진 고깃덩어리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모든 것이 단 1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슨 리더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용병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여자가 맨손으로 최정계 용병 1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인지 부조화로 인한 아주 짧은 지체 시간. 서진에게는 그 1초가 영원과도 같았다. 두 번째 용병이 반사적으로 총구를 돌려 그녀를 향해 조준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쓰러진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바닥을 굴렀다. 타타탕 소음기 달린 총성이 비서실의 정적을 깼지만 총알은 이미 의식을 잃은 남자의 방탄복에 무력하게 박힐 뿐이었다. 구르는 동작과 동시에 서진의 손은 쓰러진 남자의 허리춤에 꽂혀 있던 전술 대검을 뽑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크레이지 씨발. 두 번째 용병이 욕설을 뱉으며 반가세를 당기려는 순간 서진은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굶주린 암표범처럼 낮고 빠르고 소리 없었다. 그녀는 총을 든 남자의 가장 취약한 부위 무릎 뒤 오금 힘줄을 아래에서 위로 베어 올렸다. 이번에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킬레스건과 주요 신경 다발이 끊어진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등 뒤로 돌아 그의 목에 피 묻은 칼날을 들이댔다. 살아있는 인간 방패를 확보한 것이다. 총 버려.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어눌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자만이 낼 수 있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지휘관의 음성이었다. 살아남은 3명의 용병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자신들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괴물이었다. 다른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매일 무시하고 멸시했던 윤 비서가 훈련된 무장, 괴한 2명을 맨손과 칼 한 자루로 지옥에 쳐넣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서진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여신의 형상 혹은 지옥에서 올라온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용병 리더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무술 고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자세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죽이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그 텅 빈 눈동자. 그것은 오직 지옥 같은 실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특수 부대원의 그것이었다. 그는 짧게 턱짓을 하며 남은 2명의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흩어져서 포위하라. 하지만 서진은 그들보다 한 수 아니 10수는 앞서 있었다. 리더의 신호를 읽은 그녀는 인질로 잡고 있던 남자의 몸을 앞으로 거칠게 밀쳐버렸다.
크왁! 균형을 잃은 남자가 포위망을 좁혀오던 동료 위로 덮쳤다. 순간적으로 우군과 뒤엉키며 사선이 가려진 용병들이 주춤하는 사이 서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몸을 날려 가장 가까운 책상 위를 미끄러지듯 통과했다. 동시에 발로 책상 위에 무거운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걷어찼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20kg이 넘는 쇳덩이가 반대편 유리 파티션을 박살냈다. 와장창 유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용병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다. 진장 찾아. 리더가 외쳤지만 이미 사무실은 거대한 미로로 변해 있었다. 서진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이 공간을 완벽한 전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티션과 책장 사이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이제 공수는 역전되었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고 유령 같던 비서는 진짜 유령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노리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둘로 나뉘어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심장을 옥죄는 것은 미지의 공포였다. 익숙했던 사무 공간의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웅궁거리는 복사기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처럼 느껴졌고 천장의 형광등 그림자가 매복한 적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한 명의 용병이 책상들 사이의 좁은 통로를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총구는 쉴 새 없이 좌우를 향했다. 그때 그의 발목에 무언가 팽팽하게 감기는 것이 느껴졌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랜선이었다. 뭐지? 하고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천장에서 그림자가 덮쳐왔다. 서진은 책상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리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머리 위로 뛰어내리며 그의 목을 양다리로 단단히 감아챘다. 시저스 홀드.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체중 전체를 실어 목뼈를 꺾어버리는 고난도 암살 기술. 뚜둑하는 짧고 건조한 파열음이 울렸다. 남자는 어떤 저항도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세 번째 희생자였다. 마르코 응답하라. 리더가 무정의에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리더와 부하 한 명 단 둘뿐이었다. 그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어디냐? 당장 튀어나와. 이 개 같은 년. 부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등 몇 개만이 붉고 음산한 빛을 뿌렸다. 서진이 중앙 배전반을 차단한 것이다. 완벽한 어둠과 간헐적인 붉은빛 속에서 사무실은 이제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다. 침착해. 빅토르 서로 등을 대고 움직인다. 리더와 빅토르가 등을 맞대고 천천히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의 귓가에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둘 남았네.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천장의 환풍구 책상 밑 혹은 그림자 그 자체. 어디에서 들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707의 유령이 내뱉는 사망 선고였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단련된 용병들의 정신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괴물을 만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어둠과 붉은 비상등이 교차하는 비서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등과 등을 맞댄 두 명의 용병은 이제 사냥감이 된 사자처럼 모든 방향에서 덮쳐올 죽음의 위협에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빅토르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등에서 떨어지지 마. 리더가 나직이 말했지만 빅토르라 불린 남자의 호흡은 이미 공포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회장실 방향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쿵! 빅토르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등을 맞대고 있던 방어 진영이 찰나의 순간 무너졌다. 그것이 괴물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소리가 난 반대편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서지는 소리 없이 빅토르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의 손이 총을 든 빅토르의 팔을 낚아챘다.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리는 간결하고 무자비한 동작. 뚝 하는 소름 끼치는 뼈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뒤틀렸다. 크아. 빅토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서진은 비명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턱을 손날로 강타해 의식을 끊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리더 단 한 명이었다. 리더는 괴물이었다. 부하가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동요하지 않고 즉시 서진을 향해 반가쇠를 당겼다. 타타탕 총알이 서진이 있던 곳의 책상을 박살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대단하군. 내 이름이 뭐지? 어느 부대 소속이었나? 리더가 어둠을 향해 물었다. 그는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칼날이 날아와 리더 옆에 벽에 박혔다. 그의 주의를 끄는 양동작전. 리더의 시선이 칼날에 쏠린 0.1초의 순간 서진은 그의 발밑으로 파고들었다. 다리를 걸어 균형을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그의 등 위로 올라타 순식간에 목에 팔을 감았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저항할 수 없는 완벽한 제압기였다. 리더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목을 조르는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면서 그의 의식은 빠르게 희미해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넌 신문이 필요해서 살려두는 거다. 서진은 의식을 잃은 리더를 질질 끌고 비서실 안쪽에 위치한 서버실로 들어갔다. 철저한 방음시설과 외부와 차단된 구조, 신문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다른 직원들과 최민주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있거나 구석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서진은 차가운 서버실 바닥에 남자를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 하나를 잡아 무릎으로 눌렀다.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에와. 이름 소속 임무 목표 말해. 서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말할 것 같나? 이 마녀 같은 년. 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다른 쪽 손을 잡아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 꺾기 시작했다. 고문은 그녀의 전문 분야 중 하나였다.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선사하는 방법. 비명은 방음벽에 막혀 희미한 메아리가 되었다. 5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남자의 도끼는 무너졌다. 말하겠다 그만. 남자의 이름은 이반. 전직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의 용병 팀 리더. 그들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해결사들이었다. 누가 고용했지? 모른다. 모든 의뢰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코드네임 유령이라는 자에게서 받았다. 임무 목표는 뭐였나? 최민준을 납치해서 몸값을 뜯어내는 거였나? 서진의 질문에 이반은 고통 속에서 비웃음을 흘렸다. 몸값 다.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니야. 최민준은 미끼였을 뿐이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 서버실에 있는 JN그룹의 중앙 서버 데이터였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슨 데이터지? 프로젝트 키메라. 군과 연계된 극비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최진혁 회장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블랙 레저까지. 의뢰인은 그걸 원했다.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측근 내부인이라는 뜻이다. 군 기밀 프로젝트와 회장의 비자금, 이 두 가지를 모두 노리는 자. 권지훈 중령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겨누었던 칼끝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를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반의 실토는 윤서진의 복수 계획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최진혁 회장 단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령이라는 내부 조력자의 존재와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군 기밀 데이터의 등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커넥션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권지훈 중령은 어쩌면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렸다가 제거된 것일지도 모른다.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서진은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일단
눈앞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이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단단히 결박했다. 그리고 경찰과 회사 보안팀이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특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이 비서로 위장 잠입해 있다가 납치범들을 모두 제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녀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터였다. 그녀는 서버실을 나와 아수라장이 된 비서실로 돌아갔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동료들과 최민준을 향해 그녀는 다시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괜찮으세요, 괴한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다 쓰러졌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이해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곧이어 외부와의 통신이 복구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 특공대와 회사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서진은 다른 비서들 틈에 섞여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충격받은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몸은 그 어떤 증언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사건은 내부 분열로 인한 무장 강도단의 자멸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생존한 용병들은 모두 기억 상실을 주장하거나 횡설수설했고 CCTV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사건 보고서에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단 한 줄 기록되었을 뿐이다. 그날 밤 모두가 사건의 충격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서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입안을 신문하며 얻어낸 서버의 백도어, 접속 코드를 이용해 JN그룹의 심장부로 조용히 잠입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폴더가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블랙 레저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지난 10년간 최진혁 회장이 축적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 돈 세탁 경로, 그리고 그 돈으로 매수한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데이터를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다. 한상범, 그룹 재무전략본부장. 그는 최진혁의 금고지기이자 비자금 조성의 실질적인 설계자였다. 권지훈 중령이 군 내부 감찰팀과 함께 JN그룹의 방산 비리를 내사할 당시 한상범은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권 중령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핵심 공모자 중 한 명이었다. 첫 번째 타겟이 정해졌다. 서진은 한상범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그의 일과 동선 습관,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그녀는 그가 매주 목요일 저녁 아무도 모르게 강남의 한 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에게 치명적인 땅콩 알레르기,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 병력이 있다는 의료 기록을 찾아냈다. 복수의 무대와 방법이 결정되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서진은 검은 운동복 차림으로 피트니스 클럽의 여자 탈의실에 잠입했다. 한상범이 사용하는 개인 락커는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액체로 된 고농축 땅콩 추출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한상범이 운동 후 사용하는 스킨토너의 플라스틱 용기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바늘 구멍을 통해 추출물 전량을 주입했다.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시간 후 격렬한 운동을 마친 한상범은 샤워를 하고 나와 아무런 의심 없이 스킨토너를 손에 덜어 얼굴에 발랐다. 바로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의 피부에 닿은 미량의 알레르겐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기도가 막히며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커헉 살려? 그는 필사적으로 응급처치 주사기를 찾으려 했지만 서진은 이미 락커 안의 주사기까지 빼돌린 후였다. 그는 비명을 지를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 탈의실 바닥을 뒹굴었다. 30분 후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극심한 운동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질식사.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그 시각 서진은 자신의 원룸에서 한상범의 부고 기사를 무표정하게 읽고 있었다. 첫 번째 공모자가 추락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복수 명단에는 아직 수많은 이름들이 남아 있었다. 한상범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JN그룹에 보이지 않는 지진을 일으켰다. 공식적인 사인은 사고사였지만 최진혁 회장은 그 발표를 단 한 글자도 믿지 않았다. 그의 심장부, 그의 금고, 그 자체였던 남자가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죽었다. 불과 며칠 전 그의 비자금 장부를 노린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던 바로 그 직후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최진혁 회장은 72층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통째로 날아간 CCTV 영상 횡설수설하는 용병들의 진술, 그리고 어이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고사로 위장된 한상범의 부검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최진혁을 미치게 만드는 공포의 근원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유령이 그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의 형상을 향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라이히만 보고서를 제출했던 그 비서, 납치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비서, 그의 왕국에서 벌어진 모든 기묘한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다. 윤서진. 최진혁은 인터폰을 눌러 김태리 실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윤서진 비서 내 방으로 들여보내. 혼자. 잠시 후 윤서진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겁먹은 작은 동물처럼 연약해 보였다. 최진혁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 군상을 상대하며 다져온 관록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텅 빈 수면처럼 고요한 무의 상태. 그것이 그녀를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아니야. 최진혁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서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한상범 본부장 죽었다더군. 운동을 하다 심장마비로. 참 허무한 죽음이야. 안 그런가? 윤 비서. 최진혁이 덫을 놓듯 질문을 던졌다. 서진은 아주 잠시 뜸을 들이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모른다 그래. 모를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난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내부에 쥐새끼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윤 비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진의 얼굴에 박혔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극심한 압박감에 눈을 피하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진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조롱하는 듯한 빛이 어렸다. 제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최진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눈빛. 그것은 순종적인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상대를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찰나의 순간 스치듯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고개 숙인 유령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가봐. 서진이 집무실을 나가자 최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곧바로 김태리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다급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저 여자 윤서진, 보통이 아니야. 일단 저 여자를 가장 가까이에 둬.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심지어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감시해. 필요하다면 이용해. 저 여자는 독이지만 잘만 쓰면 칼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납치범들의 배후를 알아내는데 이용하란 말이다. 김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혁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리고 동시에 저 여자의 뒷조사를 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공적인 기록이 안 되면 돈을 써서라도 흥신소를 동원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아니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어. 우리가 회사에 들인 게 비서인지 아니면 시한폭탄인지
김태리는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도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위기감, 그리고 기묘한 호기심. 그녀는 자신의 유리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윤서진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양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김태리는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나 김태리 실장인데 사람 하나만 찾아줘요. 아주 샅샅이. 윤서진의 과거를 향한 추적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태리의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윤서진의 일상을 옥죄어 왔다. 사무실의 모든 CCTV는 그녀의 자리를 향해 미세하게 각도가 조정되었고, 그녀와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은 김태리에게 그녀의 언행을 보고해야 하는 정보원이 되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심어진 키보드 로깅 프로그램과 가방에 몰래 부착된 초소형 GPS 추적 장치까지 발견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다. 낮 동안에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순종적인 비서의 가면을 쓴 채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연기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나비는 거미로 변했다. 그녀는 김태리가 심어놓은 감시 프로그램을 역이용하여 JN그룹의 내부망으로 더 깊이 더 은밀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유령이라 불리는 내부 조력자, 그리고 3년 전 권지훈 중령을 배신했던 707 내부의 첩자였다. 서진은 이 둘이 동일 인물이거나 혹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다시 블랙레저를 샅샅이 뒤졌다. 이번에는 돈의 흐름 자체에 집중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되는 자금들 속에서 그녀는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군인공제회와 연관된 한 컨설팅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첫 입금 날짜는 3년 전 권중령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군인공제회와 국방부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해킹에 들어갔다. 컨설팅 회사의 자금 흐름과 당시 권중령의 작전에 투입되었던 팀원들의 전역 후 행적을 교차 분석했다. 수십 개의 이름과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켰다. 박성철 상사.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서진은 잠시 숨을 멈췄다. 믿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박성철. 그는 권중령이 친동생처럼 아꼈던 부사수였고 서진에게는 언제나 짓궂은 농담을 던지던 친오빠 같은 존재였다. 3년 전 그 지옥 같던 작전에서 그는 파편상을 입고 의병 제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모두가 그의 부상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가 제대한 직후 설립한 민간 군사기업 블랙옵스 솔루션은 지난 2년간 JN그룹의 해외 보안 컨설팅을 독점 계약하며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전후에 피 묻은 돈으로 세운 성공 신화.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마모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과 사리뿐이었다. 이제 배신자를 둥지 밖으로 끌어낼 차례였다. 서진은 새로운 암호화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성철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발신자는 고스트버스터. 내용은 간단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원본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다. JN그룹 내부에 진짜 유령이 누군지도 안다. 당신 목숨값 얼마면 되겠나. 그것은 치명적인 미끼였다. 박성철은 자신이 제거하지 못했던 유일한 생존자 윤서진을 떠올릴 것이고 동시에 자신을 고용했던 유령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힐 터였다. 그는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다. 예상대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내일 밤 11시 인천 북항 제3폐창고 혼자 와라.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제안한 장소는 그에게 익숙한 곳일 터. 하지만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707 시절 대테러 훈련을 수십 번도 더 했던 곳이었다. 다음 날 밤, 서진은 낮에 유령 같던 비서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전투복,
소음기가 달린 권총, 그리고 허리춤의 대검. 그녀는 다시 3년 전에 윤서진 하사,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먼저 폐창고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지형 지물을 확인하고 저격 포인트와 함정을 설치했다. 거대한 폐창고는 이제 그녀의 사냥터가 되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크레인 구조물 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박성철을 기다렸다. 배신한 전우의 숨통을 끊기 위해, 과거를 완벽하게 매듭짓기 위해. 밤 11시 정각. 폐창고의 낡은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 남자의 실루엣이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박성철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제왕처럼 자신의 영지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이곳의 지형을 훤히 꿰고 있었고 그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나왔다, 고스트버스터. 이제 내 정체를 드러낼 시간 아닌가?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 안을 울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박성철은 비웃음을 흘리며 허리춤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창고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이 중앙의 녹슨 철판을 밟는 순간이었다. 서진이 설치해둔 압력 센서가 작동했다. 천장에서 수십 개의 고광도, 섬광탄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번쩍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이잉하는 이명과 함께 박성철의 시각과 청각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1만 루멘이 넘는 빛과 200데시벨의 소음은 훈련된 특수요원이라도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성철이 비틀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서진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동시에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기도 전에 그녀의 팔이 그의 목을 감아 단단히 제압했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끝났다. 전직 707 요원은 현역 시절보다 더 괴물이 되어 돌아온 옛 동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서진은 박성철을 창고의 기둥에 단단히 결박했다. 잠시 후 감각을 되찾은 박성철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복면을 쓴 서진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박성철 상사. 차가운 기계의 음성이 섞여 있었지만 박성철은 그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서진 네가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냐? 그건 나중에 지옥에 가서 권중령님께 직접 여쭤봐. 지금은 내 질문에나 대답해. 왜 배신했지? 돈 때문이었나? 서진이 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물었다. 박성철은 고통 속에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물론 돈도 좋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몰라, 윤서진. 네가 신처럼 떠받들던 그 권지훈 중령의 진짜 모습을.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 좋아. 그럼 말해주지. 10년 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을 때를 기억하나? 탈레반에게 납치된 NGO 단원 구출 작전. 그때 권지훈은 선택을 해야 했어.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 미군의 오폭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작전을 포기할 것인가? 서진의 뇌리에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이 스쳤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 권지훈은 진입을 선택했다. 그리고 결국 인질들을 구해냈지. 위대한 영웅이야, 그렇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이 오폭을 했고 그 지역에 있던 민간인 구호 캠프가 통째로 날아갔다. 수십 명이 죽었어. 박성철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증오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민간인 중에 내 여동생이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 지옥까지 갔던 내 하나뿐인 동생이.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권지훈은 모든 걸 덮었어.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는 대신 여동생의 죽음을 탈레반의 소행으로 조작하고 상부에 보고했지. 부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빚을 졌다며 무릎을 꿇더군. 위선자 새끼. 그것은 서진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가 알던 권지훈은 부하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완벽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박성철의 이야기는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래서 배신한 건가? 그래서 유령과 손을 잡고 중령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야. 난 그저 내 방식대로 정의를 심판한 것뿐이다. 위선적인 영웅에게 걸맞은 최후를 선물한 거지.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쩔 건가? 윤서진 네가 믿던 정의는 처음부터 더러운 거짓 위에 서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날 단죄할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박성철의 마지막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복수는 신성한 의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재단이 더러운 진실의 진흙탕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완벽했던 피해자는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가해자와 또 다른 가해자가 된 피해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진은 결박된 박성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박성철이 던진 진실의 파편은 윤서진의 내면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가 세운 복수의 성전은 그 정당성의 기반을 잃고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707의 훈련은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혼돈 속에서도 핵심 목표를 식별하고 완수하도록 가르쳤다. 그녀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권지훈 중령이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다 해도 그를 죽음으로 내몬 배신자와 흑막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유령에 대해 말해 서진이 박성철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혼란을 모두 지워낸 듯 다시 감정 없는 기계음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놈의 정체가 뭐야? 어떻게 접촉했지? 나도 모른다. 박성철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놈은 단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 항상 음성 변조된 암호화 채널로만 지시를 내렸다. 최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어. 최측근이라. 최진혁 회장 본인은 아니고 아니야, 박성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 회장은 블랙레저를 지키려고 했지. 그걸 훔치려 하진 않았어. 그리고 그 멍청한 아들놈을 어떻게든 후계자로 만들려는 인간이야. 유령은 달라. 그놈은 최민준을 벌레 보듯 경멸했어. JN그룹 자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심가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아니다. 최민준을 경멸한다. 그룹을 통째로 노린다. 군 기밀 프로젝트 키메라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전 권중령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얼굴. 시얼마. 서진은 박성철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 암호화 채널. 유령이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지시를 내렸던 통신 기록 아직 가지고 있나? 기록은 전부 삭제했다. 하지만 채널 접속 코드는 기억하고 있어. 비상시를 대비해서 외워뒀으니까. 박성철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서진은 즉시 손목에 차고 있던 소형 전술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군용으로 제작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장비였다. 그녀는 박성철이 말해주는 접속 코드를 입력했다. 화면에 무의미한 문자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진의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통신 기록의 발신지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우회 서버와 VPN 기록을 뚫고 마침내 하나의 IP 주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JN그룹 타워 내부 서버망, 그리고 그 서버망에 접속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서진은 그 번호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그녀가 매일같이 봐왔던 번호였다. 회장 비서실장 김태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최 회장의 그림자처럼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공유하는 위치. 무능한 후계자를 경멸하며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려는 야망.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서진 자신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직접 채용한 사람.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윤서진의 초라한 배경이 완벽한 위장막이자 나중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최진혁 회장의 목을 노리는 동안
진짜 독사는 바로 등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던 것이다. 서진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리고 진짜 적의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에 대한 전율이었다. 그녀가 겨누었던 목표는 허수아비였다. 권지훈 중령을 죽인 것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짠 진짜 유령도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이었다. 김태리. 서진의 입에서 나직이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길을 잃었던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옥의 심연보다 더 깊고 어두운 목표의식이 자리 잡았다. 복수의 판이 리셋되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왕이 아닌 왕좌 뒤에 숨은 그림자를 향한 사냥이. 차가운 폐창고의 공기 속에서 윤서진은 결박된 박성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이 남자는 이제 복수의 대상이 아닌 진짜 적을 잡기 위한 도구 혹은 미끼일 뿐이었다. 선택해 박성철 상사. 나한테 협력해서 유령을 끌어내리고 조용히 사라질 기회를 얻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반역죄와 살인교사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평생을 감옥에서 썩든가. 박성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서진에게 유령, 즉 김태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모든 통신 기록의 복사본과 은밀한 자금 거래 내역을 넘겨주었다. 서진은 그의 목숨을 보장하는 대신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다시 JN그룹 70이 층의 유령 같은 비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다. 오만한 최민주는 이제 그저 철없는 어린애로 보였고, 잔인한 폭군 최진혁 회장은 거대한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서 완벽한 미소와 함께 아침 인사를 건네는 비서실장 김태리. 그녀야말로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진짜 흑막이자 그녀가 파괴해야 할 최종 목표였다. 윤 비서 어젯밤엔 잠 잘 잤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김태리가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서진의 과거를 캐내지 못해 생긴 초조함과 여전히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경계심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진은 늘 그랬듯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소리 없는 전쟁,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려는 맹수들의 탐색전이 시작되었다. 그 주 금요일 그룹의 운명을 건 중대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바로 신사업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JN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그 핵심 기술은 바로 프로젝트 키메라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김태리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기술. 그녀는 이 발표회를 통해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무능한 후계자 최민준을 밀어내며 실질적인 지배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계획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기자회견은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이 기자회견은 김태리를 위한 대관식이 아닌 그녀를 위한 처형대였다. 그녀는 남은 사흘 동안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낮에는 김태리의 감시를 받으며 완벽한 비서 역할을 수행했고, 밤에는 자신의 원룸에서 박성철을 원격으로 조종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김태리가 프로젝트 키메라의 원본 데이터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권지훈 중령을 제거하라고 박성철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암호화 통신 원본 파일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준비했다. 그녀는 JN그룹 내부 고발자를 위장하여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JN그룹 신사업 발표회,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단상 위가 아닌 스크린을 주목하십시오. 기자회견 당일.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찬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서진은 다른 비서들과 함께 행사장 구석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 아래 김태리가 섰다. 우아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녀는 자신의 오랜 야망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행사장 대형 스크린의 신사업의 비전을 담은 화려한 영상이 떠올랐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그 순간 행사장 구석에 있던 서진이 손에 쥔 소형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지난 사흘간 공들여 심어놓은 바이러스가 작동을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었다.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던 화려한 홍보 영상이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암전되었다. 행사장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은 단순한 방송사고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김태리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귀에 꽂힌 인이어를 통해 방송실의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방송실 무슨 문제야? 빨리 영상 다시 틀어. 하지만 그녀의 지시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칠흑 같던 스크린 중앙에 하얀 글씨가 한 줄 떠올랐다. 진실의 시간.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노이즈와 함께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음성 변조가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얼음 같은 냉정함과 잔인함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권지훈 중령은 너무 많이 알아. 걸림돌은 제거해야지. 박 상사 이번 일이 자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대라는 걸 명심해.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흔적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행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녹취 파일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중령을 제거하라는 살인 교사 정황. 그 충격적인 내용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단상 위에 김태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동공간을 깨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김태리가 유령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박성철의 민간 군사 기업과 맺은 비밀 용역 계약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계약 내용은 JN그룹의 적대적 M&A 시도 세력 분쇄 및 정보 수집. 하지만 그 아래 첨부된 이면 계약서에는 타겟 27 제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27은 권지훈 중령의 군 내부 코드네임이었다. 다음 화면은 돈의 흐름이었다. 최진혁 회장의 비자금 장부에서 수십억 원이 빠져나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박성철의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가 한눈에 보기 쉽게 도식화되어 나타났다. 저건 세상의 JN그룹 비자금 내역 아냐.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김태리는 이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스크린 꺼 전원 차단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진의 바이러스는 JN그룹의 중앙 서버를 타고 방송 시스템 전체를 장악한 상태였다. 그 어떤 통제도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 나왔다. 스크린에는 군사 기밀을 뜻하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힌 프로젝트 키메라의 설계도 일부와 함께 김태리가 중국의 한 국영 방산업체와 비밀리에 접촉한 이메일 내역이 떠올랐다. 국가의 안보 기술을 적국에 팔아넘기려 한 명백한 반역 행위의 증거였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살인교사나 횡령을 넘어 국가 반역죄의 차원으로 번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태리 실장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군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행사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VIP석에 앉아있던 최진혁 회장은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최민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과 김태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단상 위에 홀로 선 김태리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녀의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의 눈은 미친 듯이 군중 속을 헤맸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지옥으로 쳐넣은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행사장 가장 뒤쪽 가장 어두운 구석.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 어떤 동요도 없이 이 모든 광경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유령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비서 윤서진이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수백 명의 인파를 가로질러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 김태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플래시 세례와 고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듯했다. 김태리의 눈에는 절망과 증오가, 그리고 서진의 눈에는 아주 희미한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다. 윤서진과 김태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충돌한 순간 김태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우아함과 냉정함은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경호원들과 기자들이 뒤엉킨 아수라장을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해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 유령 같은 여자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인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김태리가 행사장 뒤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텅 빈 복도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던 그녀가 전화를 받자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72 층 회장 집무실. 당신의 왕국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기회를 주지. 뚝. 전화는 끊겼다. 김태리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마지막 결투 신청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비상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10분 후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72 층 회장 집무실. 그곳에는 윤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는 꼿꼿했고 실루엣은 훈련된 전사의 그것이었다. 너 도대체 누구야? 김태리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서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내 이름은 윤서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 소속 하사였다. 그리고 당신은 내 선배이자 아버지 같았던 분 권지훈 중령님을 죽인 살인자고. 김태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가장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권지훈, 그 망할 군인놈의 부하였다고. 그래서 이 모든 짓을 꾸민 거야. 고작 그깟놈 하나 때문에. 그깟놈 서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강철을 긁는 듯한 섬뜩한 분노였다. 당신의 더러운 야망을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바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목숨까지 빼앗아 놓고 감히 그깟놈이라고. 그래, 그깟놈 김태리가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내 길을 막는 방해물이었을 뿐이야. 무능한 부자. 밑에서 썩을 수 없었어. 이 회사는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해. 너 같은 년이 감히 내 계획을, 내 인생을 망쳐.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태리는 최진혁 회장의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탈 문진을 집어들고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였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리가 휘두른 문진을 맨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는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다. 뚝! 비명과 함께 김태리의 손에서 문진이 떨어졌다. 서진은 그대로 그녀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고 목에 손날을 들이댔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내 놈의 야망은 존중하지.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어. 넌 괴물을 잡겠다며 스스로 괴물이 됐지만 난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된 거다. 차이를 알겠나? 서진이 속삭였다. 김태리는 꺾인 팔의 고통과 처절한 패배감에 몸을 떨며 무너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차라리 날 죽여. 죽음은 내게 너무 과분한 잡이다. 서진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그토록 비웃었던 무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겠지. 권지훈 중령님의 이름과 네가 짓밟았던 모든 이들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그때 건물 아래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진이 기자에게 보낸 마지막 제보 김태리가 있는 위치를 알린 것이었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서진은 바닥에 쓰러져 절망하는 김태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이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다. 나직한 독백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짜 유령처럼. 김태리가 체포되고 JN그룹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살인교사 국가, 기밀 유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연일 뉴스에서는 그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보도되었다. 그녀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 자신의 무너진 왕국을 곱씹으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최진혁 회장 역시 비자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고 그의 이름 앞에는 비리 총수라는 영원한 낙인이 찍혔다. 아들 최민주는 보호막을 잃고 세상에 내던져졌다. 아버지의 돈과 권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박성철은 서진이 흘려준 정보대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직전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을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어둠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터였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눈이었던 윤서진. 그녀는 사건이 터진 바로 그날 밤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살던 허름한 원룸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인사 기록 카드에는 사건 충격으로 인한 퇴사라는 한 줄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단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윤서진 비서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유령으로 남았다. 1년 후 강원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닿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그곳의 작은 언덕 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름 없는 묘비 하나가 서 있었다. 권지훈 중령을 기리기 위해 서진이 직접 세운 것이었다. 한 여자가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검은 전투복도 숨막히는 비서 유니폼도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윤서진이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복수의 화기를 모두 앗아간 듯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았지만 그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복수했다. 원수들은 모두 파멸했고 권 중령의 명예는 군 내부의 재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복수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후련함이 아닌 짙은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영혼 역시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 팀장님, 보고 싶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입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숨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서진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언덕 아래로 난 작은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 자신조차도.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은 끝났지만 그녀 앞에는 또 다른 막막한 어둠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의 저무는 햇살 속으로 한 점의 실루엣이 되어 천천히 사라져갔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